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2005, 6년 정도의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미국이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 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은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이 왜 달러와 금리 얘기가 나올 때 같이 거론되는 걸까요?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금도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또 두 가지 공통점은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은 없지만 시중의 유동성을 가두는 이제 어떤 그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 거니까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안 주는 금이나 이자를 안 주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지죠. 그 금리만 놓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둘 다 궁극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 이제 월가에서 투자자들,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금은 궁극의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나스닥보다 더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지금 위험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다.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의 중요한 변수인 이제 금리, 달러 값과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받는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월가가 비트코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늦었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늦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이제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한 2005, 6년 정도의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1차적으로 한번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남 아파트가 한 10억 정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음마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2005년인가 2006년 8.3일 대책이 딱 나오니까 한 6억, 9억까지 막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는 끝났다. 이제 무슨 아파트, 무슨 그 다 쓰러져가는 막 녹물 나오는 음마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었죠. 이게 지금 이제 저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 6억에서 9억 정도를 주고 음마 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사셨을 거고, 이게 보니까 역시나 아파트는 10억이 맥스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제 늦은 거다. 그래서 더 이제 빠져나오려고 6억이라도 주고 빠져나오려고 했던 분들은 팔고 나오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팔고 나오신 분들이 이제 노후를 보내시려고 분당 수지로 이사하셨던 분들 엄청 후회하시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때 뭐 우스갯소리로 뭐 3대 뭐뭐 바보 등등 해가지고 이제 재테크의 3대 바보들 뭐 이런 식의, 사실은 더 심한 말로 이제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1억 8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지금 한 9천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역시 봐라, 또 떨어지기만 하면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고 만약에 믿는 분들은 저점 구간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2005년도에 이제 아파트를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현재 어떤 TV의 쌍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저점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게 봐라라고 하면서 파신 분들이 20년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뭐 틀릴 수도 있죠. 미래는 다시 돌아가서 아무런 정보 없이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살래?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또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고민을 하겠죠. 지금 사실을 알고 돌아간다면 100% 사겠지만, 그러니까 미래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공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내 판단대로 하고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지금 이미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겠죠. 어제도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헬스클럽에서 거의 재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재활 운동을 하고 땀 흘리면서 막 나오는데 동네 주민분의 한 분이 이제 또 유튜브 팬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도 제가 최근에 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좀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아니 돈 있으면 더 사야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오히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오히려 내가 지금 막 얘기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장기화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전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요즘은 전쟁 이슈 관련해서 금값이 흔들리는 경우 좀 봤는데, 이렇게 금값이 흔들릴 때 금리, 달러, 아까 말씀드린 전쟁 뉴스 중에서 뭘 먼저 봐야 할까요?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금값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돼서, 예전에는 뭐 금리가 높아지면 조금 떨어지는 거고, 전쟁이 나면 이제 안전사안에 쏠리니까 이제 금에 쏠려서
금값이 올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 단순한 함수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뭐 지정학적인 요인이라거나 뭐 또 자산시장에서 유동성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서 어떤 뚜렷한 패턴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복잡한 이제 자산이 됐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 중에 이제 올라갈 요인, 그다음 떨어질 요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금하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패권과 관련된 지정학적인 자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을 그 뒤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냐, 캐비너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금리를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금리가 안 낮아지면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의 유동성 완화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거냐.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트럼프 이기 때는. 그래서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저도 말할 수가 없고 상당히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금처럼 오래 들고 가도 되는 자산이 되려면 네. 더 추가로 확인되어야 될 게 있을까요? 내 계좌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려면 변동성이 아직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내 계좌가 장투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이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과연 제로가 될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비트코인을 아예 모른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제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예 모르는 경우는 이제 그럴 거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을 관찰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이 제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으실 거고, 비트코인이 그럼 언제 회복될 거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오래 들고 갈 자산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걸 더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그 본질적인 메커니즘이 뭔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희소한 자산이고 이제 어떤 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는 이제 믿어지지만, 이제 그것을 채택하는 기득권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라는 정부 그리고 전 세계 기관과 정부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세팅을 하고 채택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액트 현재 아르마법이라고 이제 바뀌었고 크레딧 액트 이제 거의 통과가 되고 있지만 트럼프 일가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로 지금 걸려 있고, 또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도 지금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7월을 기점으로 이제 뭔가 좀 성과들이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뭐 지금 진행되는 상황 봐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국면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측면의 어떤 팩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를 좀 더 유심히 보시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본질적으로는 장기 우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마디들을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은 정책적인 측면이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비축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의 이제 요소들의 변수를 조금 더 면밀히 보시면서 이제 내 지갑을 비트코인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한 적어도 1년 이상은 주식시장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릴 것 같은데요. 전망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그 시점을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1년 이상 주식 시장에 쏠려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자금이 안 온다 그러면 좀 상당히 답답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반도체 AI 혁명이라는 게 상당히 큰 변수라는 거는 공감해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금이라는 자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봤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이 그쪽에 쏠려 있으니까 가중치가 비트코인과 금에 조금 쏠려 있었던 게 사실인데, 최근에 AI라는 것들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쭉 공부를 해보니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AI 시장, 반도체 시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왜냐면 이건 이미 시장에서 급팽창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이라는 실물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산으로 달러의 어떤 담보자산화 하는 데는 이제 월가의 치밀한 금융공학이라는 게 접목되기 전에는 상당히 달러의 발권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이 미국의 반도체 AI 서비스라고 하는 이 시장을 키워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달러를 수요하게끔 하는, 국채를 파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엔스로픽 이제 6월 12일 날 그 뉴스가 났는데, 그러니까 어제 뉴스는 어제 났죠. 근데 6월 12일 날 있었던 일인데, 엔스로픽이라는 AI 업체가 만든 페이블5라는 AI와 미소스5라는 AI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상무부가 이거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6월 12일 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페이블5하고 미소스5라는 건 어떤 AI냐면은, 미소스는 전문가용이고 페이블은 일반 상업용인데 둘 다 어떤 기능이 있는 거냐면 금융망과 전력망의 허점을 찾아내서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AI예요. 반대로 금융망과 전력망의 허점을 찾아내서
해킹을 막는 보안 프로그램을 자체로 만들 수 있는 AI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적 안보 자산인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근데 이 AI에 중국으로 의심되는 해커가 우회적으로 침투한 정황이 발견이 돼서 그 엔트로픽에 투자한 그 아마존이 그것을 발견하고 미국 상무부와 데이비 sak스라고 하는 크리토 짜르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상무부가 90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바로 그냥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엔트로픽의 그 AI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끔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엔트로픽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판매하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전 세계 판매 중지를 선언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그러면 이거를, 그 엔트로픽의 이 자산을 전 세계에 안 팔 거냐. 물론 이제 엔트로픽과 미국 정부 간의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냥 그 회사를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도 트럼프는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석유하고 똑같아요. 일단은 석유라는 자산을 미국의 통제권 아래 딱 둔 다음에 누구도 못 사게 하고, 이 석유를 사려면 달러를 갖고 와라. 이게 이제 페트로달러거든요. 그래서 석유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 근데 앞으로는 미국이 반도체와 AI 서비스,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 상황으로 미국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압도적으로 고성능을 이제 자랑하는 AI 서비스를 지금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엔트로픽의 페이블 5와 미스터스 5예요. 상무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제 못 파는 거예요, 이제 이 AI는. 그럼 상무부가 어떤 조건으로 오케이 할 거냐? 그게 예측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적격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AI를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AI 서비스를 재판매할 때에도 달러로만 결제해라. 그리고 이 AI가 적성국들의 어떤 미국의 어떤 금융망과 전력망을 교란시킬 수 있는 거에 이용될 수 있으니 적성국들의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정황이 발견됐을 때에는 그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게끔 허용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왜냐면 누구한테 이 AI를 판매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흔적들, 그 트래픽을 알 수 있게끔 적어도 30일 정도의 트래픽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제출해라. 아니면은 미국 정부가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고성능 반도체나 그 엔트로픽의 AI 서비스를 전 세계 외국인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달러 패권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달러 패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금과 비트코인에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접근하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로. 금과 비트코인이 한정된 자산이기 때문에 발권력이 제한된다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 똑똑한 이제 경제팀들이 굉장히 많은 금융공황을 지금 입히고 있는 과정인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반도체하고 AI 시장은 자체로 이 실물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물 자산을 담보로 달러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너무 좋은 실물인 거예요. 반도체하고 AI 서비스가. 상당 기간은 미국 정부가 뒤에서 육성해 줄 거고, 미국에 있는 AI 서비스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럼 거기 공급망에 지금 연동돼 있는, 지금 반도체 설계는 다 미국이 100% 독점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한국 삼성전자하고 이제 SK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조는 이제 TSMC가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공급망만 미국이 컨트롤한다면 사실은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무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반도체와 AI를 달러 패권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수단으로 세팅을 해놓고 키우고 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은 반도체 주식이나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주식은 상당히 이제 수요도 많아질 거고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른다? 그거는 희망사항인데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 엄청난 하락장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관심 아예 끊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JP 모건 같은 회사들은 아직도 코인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주식에 대한 쏠림 현상이 많이 심한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만연해 있었는데, 최근에 한 6개월 전서부터는 지금 역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한 1%에서 한 2% 정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 사실 이 코인의 투자 자금이 이제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다, 저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리하게 기관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기관 투자자의 주목도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JP 모건이나 혹은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대형 금융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금융안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융합하고 결합해서 뭐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점에 이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금 또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린치 프리미엄 말씀하셔가지고요. 네. 대표적으로 리플 코인이요.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리플은 사실 굉장히 초창기의 그 코인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시장에 좀 빠르게 진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리플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고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리플은 해외 송금을 좀 혁신하려고 했었고 해외 송금 비즈니스를 금융시장 안에서 혁신적인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한 그런 굉장히 과감한 어떤 시도를 했었던 거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계속 이런 전술적인 흐름을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이제 전략적으로는 기관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어떤 인프라, 금융기관들의 어떤 뭐 상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하려고 혁신에 가까운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별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게 다른 경쟁자 간의 체계 그 다음에 기관 시장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채택 채택 시기 뭐 이거에 따라서 가격 흐름이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해 하실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리플의 어떤 금융 대중화, 블록체인 대중화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흐름이 바뀐 적이 없었고 그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하려는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많이 사서 뭐 하겠다는 걸까요? 일단 두 가지 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토큰화하고 디지털화하는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하고 디지털화 하려는 이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선점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자기만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금융 인프라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금융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쪽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아발란체 뭐 요런 리플 뭐 요런 이제 코인들이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JP 모건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이제 자체 블록체인 망을 통해서 그런 이제 새로운 수요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신 세력과 기득 세력 간의 어떤 좀 인프라 쟁탈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은 약간 좀 다른 결입니다. 비트코인은 이거는 사실 뭐 인프라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이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가 커짐에 따라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되는 이게 기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본 자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그 다음에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이 이쪽 시장에 노출될수록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주도권 쟁탈전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 조금 의문점이 드는데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전혀 안 사는 거지. 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관심도가 좀 첫 번째 떨어진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도 이란 전쟁이 종식이 됐냐 아니면 연장이 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흐름이 이제 많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대중적인 선호도가 이제 더 높아진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가격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위험 자산을 넘어서 조금 더 이제 초고위험 자산, 위험 자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국제 정세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현금화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면 가장 먼저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 자산으로서 디지털 자산이 먼저 맨 첫 손에 꼽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인들의 어떤 좀 선호도 현상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된 거고, 다만 저희가 일반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인프라 쟁탈전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 제도와 관련된 어떤 개선도 분명히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뭔가 또 가시적으로 투자자들이 혹할 만한 어떤 좀 호재성 정보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인프라가 튼튼하게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 법적인 토대도 이제 마련이 되게 되면 아마 이런 개미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들, 대형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탄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디지털 자산의 가격은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주식도 코인처럼 밤에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도 디지털 자산 코인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까지도 가격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한은 계속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에 대한 가격 발견이 즉시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 이런 미국 이란 전쟁 같은 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게 주말에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저희 흔히 신문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검은 월요일 같은 현상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충격이 장 시장과 동시에 이제 모두 다 폭발해서 과도한 폭락 현상을 이제 겪을 수가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그런 충격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음직 효과, 과도한 폭락, 뭐 이런 것들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누구든지 해당 기초자산에 쉽게 노출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이런 것도 쉽게 가능해지는 건지, 나라를 넘어서서 주식을 더 쉽게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주 굉장히 당연하지만,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의 단일 종목, 특정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국내 주식을 사냐? 보통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 펀드 형태로 해서 보통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개별 종목을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계좌를 트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외국인이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디지털화도 안 돼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서류 제출하고 그거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득해서 실제로 이제 구매할 때도 보통 모바일 앱이나 전자증권으로 하지 않고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특정 주식들 구매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블록체인 위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 주식 미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불편한 점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보통 시간이 이제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면 한국은 이제 밤 시간일 경우에는, 비활동 시간일 경우에는 즉각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 투자자들, 미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격 발견이라든지 이벤트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폐쇄적인 주식 시장을 갖고 있는 해당 국가의 주식도 굉장히 손쉽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시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이나 아니면 즉각적인 투자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매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투자 활동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은 코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월가가 볼 때 이 두 개는 역할이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사실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 빼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제 투자자분들께 손쉽게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많이들 비교하는 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금융 인프라다라고 이제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다음에 활용도가 많고 뭔가 확장성이 많은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이게 소유 욕구를 굉장히 자극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이 분명한 자산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으는데, 소유하는데 좀 많이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손쉽고 가장 다양하고 가장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비교하기로는 금융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거 금융 고속도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블랙락에서 사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미래 금융 고속도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이제 투자 자산들이, 자동차라고 하면 이 투자 자산들이 이 금융 고속도로 위에 다니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사실 실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50% 이상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실물 자산들이 올라가게 되는 어떤 고속도로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내가 어떤 미래 상황이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으시다면 더 선호되는 자산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블록체인 위에 이제 실물 자산, RWA 시장이 한 2조 달러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 토대가 갖춰지면서 토큰 증권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이제 내년 초에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토큰화된 화폐,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지금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450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예상하건대 토큰화된 어떤 이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성장의 근거를 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좀 가치와 그 다음에 활용성을 증명한 것처럼, 저는 앞으로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실물 자산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이 모두 다 온체인상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자 분들께서도 단순히 이제 코인을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금융 인프라, 경제적인 인프라로 봤으면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 머니 토큰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쉽게 쓰려고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예시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냥 그 청사진만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어떤 패착, 그동안의 실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서 균형감 있게 좀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